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번 주 기관 검토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정권 인수에 돌입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발동해 트럼프 정책 청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주말 내내 골프를 즐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이혼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백악관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탈원전 정책뿐 아니라 정권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위법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무엇이 두렵냐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검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증했습니다. 여당은 대검의 특활비를,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충청권 5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일부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증시에 볕이 들었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조 바이든 후보는 차기 대통령 당선인으로 직함을 바꿨죠.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바이든의 직함이 바뀌면서 증시도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우리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첫 소식 안건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일성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건. We have serious problems to deal with. From COVID to the economy, we don't have any more time to waste on partisan warfare. 대선 불확실성 해소와 경기 부양 기대감은 우리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2% 오른 2447.2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공포로 3월 1400선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점을 갈아치운 겁니다. 배터리 대장주인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를 탈환하는 등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 친환경주들이 약진했습니다. 개인이 6,7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6,800억 원대 주식을 사들인 상황. 특히 한동안 팔자였던 외국인이 미국에서 개표가 한창이던 지난 5일 1조 원 넘는 주식을 사들인 데 이어 오늘도 순매수를 이어가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으로 미중 갈등이 완화돼 수출 여건이 나아질 거란 기대 심리가 외국인의 투자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화 강세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요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3.9원의 장을 마치며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로 바뀔 경우에는 이 적극적인 부양책, 미국 중심 금융자산 선호에서 비미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일본과 중국, 홍콩 증시도 일제히 급등하면서 당분간 바이든 훈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지난 3년간 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대통령, 김정은 북한 위원장, 이 정상 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써왔죠.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공식화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종전선언 추진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북미 관계 진전에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지속적인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의 붕괴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원칙 외교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바이든 시대에 들어선 미국 소식은 잠시 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공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여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회의에서 지도부 5명이 공개적으로 월성 1호기 수사를 검찰의 정치 수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윤 총장과의 정면 충돌은 피했던 이 당 지도부가 일제히 나선 배경이 궁금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겨눈 수사라는 한 여권 정치인의 말 속에 답이 있을까요? 강병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가 국정 개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원전 수사는 빠르고 집요하게 하면서 야권 인사 의혹 수사에는 미온적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편파성도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쿠데타, 망나니 칼춤, 검찰복을 벗고 정치적 발언권을 얻으라 등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총공세에 나선 것은 자칫 수사가 확대될 경우 탈원전 정책만이 아니라 청와대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사의 단초가 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 설명에 청와대가 몇 차례 등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흠집을 내고 전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누는 행동으로 보일 뿐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감사원 재심 청구 검토 단계인데 검찰 수사가 시작돼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여당이 정치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수사. 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이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과 감사원은 정권 흔들기라는 여권 공세에 정상적인 감사와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당한 검찰 수사에 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이 이미 확인됐고 공문서 폐기라는 국정농단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압박으로 정부 여당의 수치를 억지로 덮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들어와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들 야단입니까? 혹시 지금 떨고 있습니까? 감사원은 지난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 검토 감사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업무 관련 비위 행위 관련 자료를 수사에 참고하라며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전 수사의 불똥이 청와대로 튈까 봐 우려해 검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의 검찰 비판이 의혹을 되레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입니까? 감사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일일이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월성원전 감사는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이 여권과 검찰이 충돌하면서 불똥이 튄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인데요. 수사나 정보 등 기밀을 유지해야 할 때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추미애 장관은 이 윤 총장이 100억 원에 가까운 특활비를 측근들에게 주며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 반면 야당은 오히려 검찰의 특활비를 추 장관의 법무부가 손을 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러 대검찰청을 직접 찾았습니다. 한쪽은 타격을 받게 되겠죠. 박건영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은 건 오후 2시쯤. 여당 의원들은 대검 특활비를,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특활비를 조준했습니다.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제대로 증빙 없이 사용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법무부 특활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적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부와 대검이 나눠 쓴 특수활동비가 수사와 정보활동에 정상적으로 사용됐는지가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친 야당은 법무부가 특활비 사용 현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억에 달하는 이런 돈을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자체가 여기에 대한 증빙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당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무부는 상세 내역이 있었던 데 반해서 대검은 상세 내역이 없었고 청별 자료밖에 사실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 없다며 법무부 검찰국이 모두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특활비 사용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일단 지켜본 뒤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용입니다.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먼저 문제 삼은 건 추미애 장관인데요. 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추 장관에게 되돌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장 등은 정부 및 수사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던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에 할당된 특수활동비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몫이 대부분인데 장관과 법무부가 일부 이 돈을 쓰는 게 적법한지를 따진 겁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과연 그 용도나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때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어떤 이탈, 도주 방지라든가 또는 불법 미립국 방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저는 일부는 검찰 이외 법무부에서도 상세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대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추미애 장관의 자충수나 자책골이 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쓸 수 없는데도 이 돈을 썼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재원 전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이번 조사 요구는 자기 목을 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 시절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 수사가 특검으로 이어져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권의 총공세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신임 차장검사들을 만났습니다. 방금 전 강연이 끝났는데요.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현우 기자, 윤 총장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나름 뼈 있는 말을 했네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후 3시 50분쯤 이곳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1시간 조금 넘게 강연을 진행했는데 강연의 상당 부분을 검찰개혁의 방향을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는데 검찰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3일 이곳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서도 권력자를 수사하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발언했는데요. 후배 검사들이 국민의 검사로서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지도하라고 부장검사들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강의를 들은 14명의 신임 차장검사에게도 설득의 능력이 중요하다며 원칙과 인내를 필수 요소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곳 법무연수원 정문 주변엔 윤 총장 지지자들이 윤 총장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화환을 가져다 두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이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뭐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사용 명세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만들어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검찰과 같은 기관은 기밀 유지가 중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 업무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에는 경비를 어디다 썼는지 공개를 하면 기밀 유지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사용 명세를 안 밝혀도 되는 돈을 예산으로 쓰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경우 이 돈을 각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밤샘 수사나 대규모 압수수색 같은 좀 업무량이 많은 수사팀에 격려성으로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수사 진행비나 격려금 같은 명목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특활비를 어디에 또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측근 등에게 몰아주는 등 취지에 좀 어긋나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주머니 돈처럼 사용한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자는 이 특활비가 기밀 유지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법무부는요 오히려 수사 업무도 하지 않는데 이 특활비가 쓰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올해 특수활동비 편성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검찰에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돈이 94억 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는 법무부가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조사까지 지시한 이 특수활동비가 알고 보니 법무부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법무부는 추 장관이 이 돈의 집행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의 특활비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도 한 차례 불거졌었죠. 네. 당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이 격려금 명목에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이 드러나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때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돈을 떼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수사 기능이 거의 없는 법무부가 왜 기밀 유지 수사에 쓰라고 준 특활비를 쓰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뭐가 개선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질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뒷북 논란인 셈이네요. 자, 오늘 이제 결국 대검과 법무부 특활비 모두 이 현장 검증을 받았는데요. 이 양측 중에 누가 더 치명타를 입게 될지가 관심이죠. 좀 돌아가 보자면요. 이 먼저 의혹을 제기한 건 추 장관이죠. 네. 하지만 법무부도 이 특활비를 받아 쓴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나면서 오늘 법무부 차관까지 대검으로 가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 장관의 자충수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쟁점은 누가 더 특활비를 제대로 썼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사 돈봉투 사건 이후에도요. 지난 2018년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이 새롭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공개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 지침은 좀 따라서 써라. 이런 취지인데요. 그렇군요. 이 추 장관과 윤 총장 중에 누가 더 이 지침에 따라서 특활비를 투명하게 썼는지가 가려져야겠죠. 현재로선 대검과 법무부 모두 자신들은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도 파장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윤 총장 흠집내기용이라는 비판과 이에 대한 윤 총장의 재반박으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 세금이니까 잘 쓰이는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대선 후 폭풍으로 넘어갑니다. 승리 연설을 한 바이든은 첫 주말 성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신에게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이런 고요한 모습 뒤로 바이든 캠프는 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 등 정권 인수 절차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먼저 유승진 기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손자를 끌어안고 다독입니다. 승리 연설 후 첫 행보로 5년 전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 보의 묘지를 찾은 겁니다. 바이든은 승리 연설에서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습니다. In the last days of the campaign, I began thinking about a hymn that means a lot to me and my family, particularly my deceased son, Bo.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에 이어 가톨릭 신자로는 두 번째로 대통령에 선출된 바이든. 평소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딸, 손자와 함께 집 근처 성당 미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곧장 새 행정부 꾸리기에 나섭니다. AP통신은 이번 주 안에 기관 검토팀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관 검토팀은 내년 1월 취임식 이후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행정부를 통해 정권의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맡습니다. 인수위 규모도 대폭 확대합니다. CNN은 인수위 인원을 현재 150명 규모에서 취임식 전까지 2배 더 늘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해 바이러스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On Monday, I will name a group of leading scientists and experts as transition advisors to help take the Biden-Harris COVID plan. 외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흔적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의회를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이 트럼프 정부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같은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골프를 치는 마음은 복잡했겠죠. 여전히 대선에 불복한다는 입장인데 공화당인 부시 전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이틀 내내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 대선 패배에 따른 초조함 때문인지 일상과 다르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골프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기도 합니다. 골프장으로 향하기 전에는 언제부터 변변찮은 언론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게 됐느냐며 불만이 담긴 글도 올렸습니다. 대선 패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제 저녁부터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23건에 달하는 글을 올렸는데 트위터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파란 경고 딱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선은 공정했고 결과는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1992년 빌 클린턴 후보에게 져 연임에 실패한 아버지 부시는 취임식 날 클린턴에게 조언과 격려가 담긴 친서를 써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소송을 강행할 움직임이고 지지자들도 개표소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대선 승복 찬반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의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트럼프와의 이혼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은 결과에 승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he number one thing that Donald Trump can do in this election is fight each and every one of these battles to the death.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장녀 이방카 역시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가 개표돼야 하며 그래야 논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카의 남편이자 트럼프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선거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대선 불복과 출구 전략을 놓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온 겁니다. 이혼설도 불거졌습니다. 영부인이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시점만을 계산하고 있다. 친아들 재산 배분을 놓고 협상 중이라는 멜라니아 여사 측근 발언을 인용한 의혹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핵심 측근들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 편입니다. If Republicans don't challenge and change the U.S. election system, there'll never be another Republican president elected again. President Trump should not concede.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2000년 대선에서 패한 엘고어 전 부통령이 승리했다는 신문 일면 사진을 퍼나르며 언론 보도를 비판했지만 조작된 사진으로 알려져 망신만 샀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주변 인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부통령의 가장 큰 일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통령의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성,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인 해리스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I can handle the more mundane jobs, overseeing bureaucracy, military, energy, and foreign policy. Yeah, right. I like that. 9.12 테러 직후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부통령으로 기억됩니다. 주 법무장관, 상원의원에 이어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해리스.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흰색 정장을 입고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진보 색채가 강한 해리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 바이든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Do you agree today that you were wrong to oppose busing in America? Then, do you agree?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줄 50대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했습니다. Because I'm confident you will tell me the truth about what you think, even if you disagree. And I'm confident that your judgment is really good. 현재 언론은 78세 고령의 바이든 대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입장을 내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얼마나 다른 부통령이 될 것이냐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세 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러웠는지 당선을 확정지은 해리스는 과거 바이든 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랬듯 충실하고 준비된 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바이든의 여동생 벨러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바이든의 정치적 참모 역할을 해온 만큼 트럼프의 딸이죠. 이방카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I want to introduce you to my best friend in my life. She's been in my handlebars since she was 3 years old. My sister Valerie, God knows. 올해 74신 여동생 벨러리는 바이든이 군의원에 출마했을 때부터 선거 전략 전문가로 51년 넘게 곁을 지켜왔습니다. It didn't make sense to them, but in our family, it made a lot of sense to us. Because my brother, I was his sidekick my entire life, wherever he went. 교통사고로 첫째 부인과 딸이 숨지고 바이든이 상원의원을 포기하려 했을 때도 극구 말리며 오빠의 두 아들을 직접 돌보기도 했습니다. And he stood out and devoted almost his entire life to public service, trying to expand the American dream for all of us. 경선 때 바이든을 맹공격했던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하고 러닝메이트로 끌어온 것도 벨러리의 조언 덕분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이었던 장남 조 바이든은 5년 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차남 헌터 바이든은 각종 구설로 정치적 입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부인 사이에서 얻은 30대 딸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방카 트럼프가 퍼스트 도터로 불리며 백악관 실세로 군림한 가운데 여동생 벨러리가 퍼스트 시스터로 앞으로 공식 직함을 갖고 참모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와 소송 때문에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소송이 지금 걸려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한 번의 탄핵 그리고 6번의 파산에서도 살아남았지만요. 이번은 좀 다릅니다. 탈세와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성폭행 의혹 등 줄 소송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뉴욕주와 맨해튼시 검찰이 별건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 2건을 포함해 민사소송까지 합치면 총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많긴 많네요. 그런데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은요, 올해 포브스 기준 2조 8,200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문제는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1조 2,400억 원이 빚이라는 겁니다. 당장 트럼프 그룹은 2년 뒤에 도이체 방크에 빌린 3,800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자산 가치가 하락한 데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관측까지 나옵니다. 호텔이나 카지노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를 더 많이 받았겠네요. 트럼프로서도 좀 답이 없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다 사면 카드를 쓸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 사면이라 함은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앤다는 뜻인가요? 먼저 미국의 헌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대통령들은 헌법에 따라서 탄핵 사안을 제외하고 연방법을 어긴 형사 사건에서 범죄의 기록을 지우거나 감형하는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미 임기 동안 44차례의 사면을 단행했고 2018년에는 SNS에서 내 자신도 사면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또 지난달 임명된 보수 성향 베럿 대법관 역시 청문회에서 대통령 셀프 사면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So far as I know, that question has never been litigated. That question has never arisen, but it's one that calls for legal analysis of what the scope of the pardon power is. 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자기 죄를 없애준 사례는 우리도 미국도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트럼프를 사면해줄 방법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는 게 있는데요. 네. 우선 과거 전례에 따른 꼼수 사면이 있습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닉슨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사임하고 부통령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네. 이때 러닝메이트였던 포드 대통령이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꼼수에 동참해야 하는 펜스 부통령 입장에선 부담도 되겠지만요. 사실 이번 선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졌지만 4년 전보다 800만 표를 더 얻는 등 만만치 않은 표심 결집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펜스 부통령이 4년 뒤 대권을 노린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흡수를 노리고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민지 기자가 말한 방법은 지금 당장 펜스를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사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겠네요. 바이든 당선인과 이 사면을 놓고 딜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권을 이양받은 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사면을 받을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은요, 대통합 메시지를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반 트럼프 진영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죄를 눈감아줄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포드 전 대통령도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한 뒤 다음 재선은 실패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사면을 받으려면 우선 기소가 돼야 하고 주 법원을 넘어 연방 법원까지 올라와야 가능합니다. 결국 남은 2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사면을 받을 수도 없고 퇴임 후 트럼프 재단이 있는 뉴욕주 검찰과 휘말리는 법적 공방 벌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백악관을 나오면 가시밭길을 피하긴 어렵겠군요. 김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나란 소식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500만 충청권 시민들의 식수원이죠. 대청호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범인은 무분별한 낚시객들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 지역 식수원인 대청호입니다. 낚시 명소로 유명세를 타면서 평일 낮인데도 이렇게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낚시꾼들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이른바 포인트로 꼽히는 곳입니다. 물가를 따라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파놓은 구덩이엔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한편에선 낚시꾼이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버리는 게 없어. 낚시꾼은 다 태우고 소각하고 갖고 가고.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물 위에 맥주 캔이 떠 있고
고기를 구워 먹은 듯 까맣게 탄 석쇠도 보입니다. 도로변엔 구멍도 안 뚫고 버린 가스통이 나뒹굽니다. 용변을 본 흔적까지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딱 앉으면 끝까지 딱 버리고 가잖아. 쓰레기를 버리거나 태우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실제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진, 영상, 아니면 증거물이랑 같이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버려진 쓰레기는 호수에 흘러들어 썩거나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수질을 악화시킵니다. 결국 쓰레기를 치우는 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떠맡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수당을 줘가며 쓰레기를 치우는데 지난 한 해 수거된 양이 8톤이 넘습니다. 수거 비용도 연평균 3억 원에 이릅니다. 26명으로 시작해서요. 수변구역에 쓰레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한 110명 내외까지 늘었습니다.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주는 사람도 따로 있고 이게 안 맞잖아. 아예 안 버리면 별로 주술 일도 없고 이런데.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자 옥천군은 낚시 금지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112만 3천 제곱미터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낚시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요. 이후의 추세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낚시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장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안 먹네 해도 몇 달 가도 밥 먹고 하거든. 근데 여기 이제 장갑집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낚시 보통이 한달에도 다른 데 가서 또 낚시를 할 것 같고 무조건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청호는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500만 주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식수원입니다. 하지만 일부 낚시꾼들의 몰지각한 행동 탓에 환경오염은 물론 식수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형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차량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기능이어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 기능을 무력화하는 불법 장치를 판매한 일당이 처음으로 붙잡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차선을 따라 달리는 자동차.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운전대 잡으라는 알림이 뜨면서 자율운전이 해제된다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안전장치가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경고 알림을 강제로 꺼버리는 불법 장치가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인기가 높아가요. 이게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도 이걸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신용카드 절반 크기의 기판을 설치하면 아예 핸들을 놓고 있어도 알람이 울리지 않고 자율주행 모드도 계속 유지되는데 이는 불법 장치입니다. 경찰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 5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천여 개를 팔아 6억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착업자들은 법 위반이 되는 줄 정확하게 몰랐다고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고요. 불법 장치를 설치할 경우 운전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보조 기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아이고 이게 뭡니까? 네, 동앵커가 한번 읽어보시죠. 네, 같이 갑시다. 네. 네, 이 영어로 써놓으니까 어려운데요. 네, 같이 갑시다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기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저 뜻이 담긴 이 영어 문장을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굳이 한글을 저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같이 갑시다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과 메가더 사령관이 나눈 말이 시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미 동맹을 나타내는 친근한 표현으로 미국 주요 인사들이 우리나라 말로 이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That's what we're about. 같이 갑시다.
청와대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읽을 수 있게 우리나라 발음을 영어로 적은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으니까 저 네. 말이 낯설지는 않겠네요. 네, 바이든 당선인과 한국 정치권의 인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제일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1980년대에 주고받은 편지 2점이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고 있는 저 편지인 거죠.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 시절 한국 민주화 관련 기고문 등을 꾸준히 보냈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답장한 겁니다. 답장에는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누가 바이든 당선인과 인맥이 있는지 이런 걸 네. 서로 찾고 있던데 누가 있습니까? 네, 먼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 10년 중 8년을 오바마 행정부와 함께해서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2008년 미국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1시간 정도 독대했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감나라 배나라 네. 이재명 경기지사 얼굴이 보이네요.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제 SNS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는데요.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에게 충고를 했네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달았군요. 그렇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해서 엉뚱하고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당선을 두고 여야의 서로 다른 해석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회적 약자들께 가능성의 나라라는 믿음을 드리며 이번 대선은 비정상 행위와 무리수를 통한 독단적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슬쩍 또 문 대통령을 겨냥했네요.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혀 다른 전망을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펼쳐왔던 불정적인 대북 유화 정책도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됩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이 바이든 당선인과 이 소통을 하면서 뜻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열한야랑은 차근차근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북한의 속내도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로또 청약에 이어서 청약고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첨 가망이 없어도 전 국민 절반 이상이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청약 공부를 합니다.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달 26가구를 모집하는 이곳 청약에 13,964명이 몰려 53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분양한 서울 은평구 재개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인 340.3대 1을 2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올해 서울 1순위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도 지난해 3배로 뛰었습니다. 특히 이달 경기 과천시에서 동시 분양한 3개의 아파트 단지 모두 경쟁률이 4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지난 7월 부활시켰지만 오히려 분양가와 주변 단지 시세 간 차이가 커지며 청약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81만 명으로 국민 절반을 뛰어넘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당첨은 꿈도 못 꾸지만 청약통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8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개월 된 거죠. 서울이라서 거의 아무런 기대가 없고요. 저도 2만 원밖에 안 넣는 이유가 이거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이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 청약을 포기하는 세대가 중저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양가와 시세 차이를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분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8,800만 명 이상의 트위터 친구가 있고 한 달 평균 약 1,000개의 글을 올리죠. Tweeting happens to be a modern day form of communication. I mean, you can like it or not like it.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 트위터의 특별 대우도 사라진다는데 알아봤습니다. 트럼프에게 적용된 특권은 뭘까요? 먼저 트럼프의 장남 코로나19 치료제가 있다는 가짜뉴스를 트위터에 공유했다가 12시간 사용 차단당했고, 트럼프의 예측되는 감염병 전문가 파우치 소장에 대해 폭력적인 표현을 썼다 계정이 영구정지됐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열흘 만에 면역이 생겼다는 주장을 올리거나 개표 진행 중에도 트위터에 우리가 이겼지만 선거를 훔치려 한다는 글을 올려도 클릭하면 게시글을 볼 수 있는 가림 처리나 경고 딱지가 붙는 것 외에는 삭제나 계정 정지가 안 됐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규정 위반 시 게시물이 삭제되지만 대통령 게시글은 공익 콘텐츠로 분류됩니다. 트위터 정책을 찾아보니 정부 주요 직책에 임명된 공직자 중에서 친구 수가 10만 명이 넘고 또 인증된 계정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삭제하지 않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테러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조장하고 또 개인정보 침해는 예외 사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트위터는 평생 공익 콘텐츠로 분류될까요? 아닙니다. 트럼프가 퇴임하면 트위터에서도 일반인이 됩니다. 트위터 측도 해당 정책은 현직에게만 적용되고 직위가 없는 일반인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설명하는데, 퇴임 후에 허위 사실 등을 올리면 삭제는 물론 정도에 따라 계정 일시정지나 영구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조금 전 막을 올렸는데요. 처음으로 가을 야구를 치르는 KT가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졸 신인을 일선발로 내세운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네, KT와 두산의 플레이오프 1차전이 펼쳐지고 있는 고척에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이지만 관중석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응원 열기가 굉장한데요. 현장에서 보니 강백호, 로하스는 내로라 하는 KT 타자들을 모두 제치고 가장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영준입니다. 1992년 고졸 신인 최초로 포스트 시즌 1차전에 선발 등판한 롯데 염종석의 당시 나이는 19세 6개월입니다. 소영준이 만 19세니까 역대 최연소 포스트 시즌 1선발이 된 겁니다. 정규 시즌 국내 투수 공동 최다승인데다가 두산 상대로 성적도 좋아집니다. 가을 야구 경험이 풍부한 두산은 에이스 플렉센을 내세우는데요. KT가 정면 승부를 통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 엿보입니다. 김원준은 2차전에 될까도 고민했거든요. 저희가 일단 피해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6회 현재 두산과 KT가 0대 0으로 한치 양보 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영준은 1회 초 2사 3루 위기를 겪었지만 무실점으로 첫 이닝을 마쳤습니다. 3회엔 오재원과 박건우를 연달아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6회 현재까지 두산 타선을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순위 경쟁이 뜨거운 프로배구 코트에서 묘기 같은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요즘 배구 코트에 대해서의 KT 손해보험의 K타. 달려가며 한발 스파이크.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이번엔 뒤로 돌아 때립니다. 동료들도 이런 공격은 처음 만나봅니다. 몸이 워낙 유연해 뒤로 때리고 옆으로도 때리고 K타는 못 때리는 공이 없습니다. 네트를 맞고 넘어온 공을 머리로 리시브를 받아내고 곧바로 스파이크를 날립니다. 현대캐피탈의 다우디가 그 짧은 순간에 순발력을 발휘한 겁니다.
바람직한 지금 동작이에요. 내 눈에 공이 보이지 않으면 내 머리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재영의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막혔는데요. 그러자 매의 눈으로 동료들을 노려봅니다. 자, 지금은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돌아오는 공을 커버해주지 않은 동생 이다영에게 핀잔을 주는 건데요. 작전 타임 때도 직전 상황이 기억에 남는지 커버를 강조합니다. 이런 뒤끝있는 대화가 한국생명 무패의 원동력이 아닐까요? 농구의 꽃 덩크슛이 활짝 피었습니다. 특히 리바운드를 잡고 바로 내리꽂는 덩크를 풋백 덩크라고 하는데요. 3점 라인에서부터 뛰어와 그대로 풋백 덩크에 성공한 삼성 힉스의 플레이는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봉상전입니다. 오늘 아침 풍경은 마치 겨울로 간 듯했죠. 서울의 한 시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모닥불을 쬐면서 추위를 녹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도 온기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요. 강한 찬바람까지 더해져서 낮에도 보온성이 좋은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부터 누그러들기 시작해서 차차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고요.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0월의 전국 강수량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던 걸로 분석됐는데요. 특히 서울은 0mm로 역대 최저로 집계됐습니다. 11월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날로 더 심해지겠습니다. 불조심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절기에는 감기지수와 천식 폐질환 지수가 매우 높은데요. 머플러를 두르시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번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로 칭한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한반도 정책의 리셋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와 이룬 성과가 바이든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도 성과로 여길까요? 논의의 시작점을 맞추는 일부터 우리 정부의 큰 숙제가 될 듯합니다. 오늘 클로징은 한미 동맹의 캐치프레이즈 같이 갑시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